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자료 지쳐보다 깜빡했네. 하여튼 우리 하우스에서 그래도 어쩌면 최강혁 이코노미스트 맡고 있는 어쩌면 전략팀 내에서도 약간 경제 및 채권 FICC 쪽에서는 시장을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네, 뭐 중립으로 네. 생각하시면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반기 전망인데 하여튼 얘기 좀 저도 들어보려고 같이 얘기들 좀 해봤지만 예. 또 뭐 여러 가지 또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쭉 한번 들어보면서 같이 하반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코스트 부분을 좀 고민하는데 뭐 그렇더라도 뭐 유동성의 힘 때문에 시장의 일시적으로 슈팅은 좀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그런 전략팀 의견인 것 같아서 슈팅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전략 쪽에서 할 부분이지만 이콘 쪽에서도 왜 슈팅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일단 제목은 깨어나는 마취 효과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연간 전망에서 썼던 제목이 기대감이 주는 마취 효과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도 분명히 백신이나 아니면은 코로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고 거기에 기저효과까지 같이 작용을 하면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마취된 것처럼 반응 안 하면서 그냥 좋다라고서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보통 기저효과가 숫자를 아무리 좋게 집어넣어 봐도 고점에 찍고 내려가는 구간이 6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월이 고점이라고 보시면은 6월 지나서 7월 6월의 고점은 주식 고점이 아니라 어떤 경제 지표들 아니면 뭐 가격 지표들 이런 것들의 수출 증가율 같은 거 그죠. 있죠. 기저효과를 반영하는 애들 YOY로 그런 애들이 고점이라고 보시면은 하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는 그런 효과들이 사라진 다음에 실제로 경제를 조금 보시는 시각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상반기는 이코노미스트들은 할 일이 없었어요. 경제 아무도 안 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경제를 보실 시점인데 5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뭐 이거는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경제 좋게 보고 있고 회복하는 것 때문에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성장률 나올 거다. 라는 얘기들은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고 뭐 백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접종하라고 저 왔더라고요 얘기들 민방이나 예비군들 접종 예약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백신 맞으면은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감 분명히 생겨나는데 앞쪽에 오버뷰에서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7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원래 이제 라인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국가 부채나 아니면 국가 재정 수지는 분명히 안 좋아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에는 얘기 나온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8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가계부채는 생각보다 안 늘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좀 많이 늘어난 편이지 가계부채는 안 늘어났는데 글로벌리하게 회사 그러니까 기업의 하이힐드 채나 아니면은 그다음 스펙이나 뭐 상장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액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지금 당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기업들 쪽에서는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부정적인 거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힐드 채권 발행이 많이 늘은 거네요.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많이 늘어났고 이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려감이 코로나 때 지금이야 뭐 주가가 좋다라고 그러는 거지만 코로나 때 워낙에 우려가 컸었고 그다음에 에너지 업종이나 이런 애들은 디폴트도 많이 났었거든요. 사실 조그만 애들은 그래서 그 디폴트 위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이힐드 그 부채를 좀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12페이지. 여러 개 말해요. 예. 12페이지인데 이게 뒤로 가다 보면 얘기할 게 점점 많아져가지고 12페이지의 오른쪽 위에 차트 봐주시면 크레딧 붐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시면은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 하에서 보통 경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한
6분기에서 7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2분기부터 완화적인 정책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경제는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뭐 뒤로 가면은 부정적인 얘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시장 심리가 너무 긍정적인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주식은 저는 사실 종목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긍정적이라서 그걸 조금 아니라고 반론을 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1분기까지 경기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경기의 침체 구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3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여기 나오는 긴축은 그 요즘에 얘기 나오는 긴축이 아닙니다. 그 타이트닝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금융권 규제나 아니면 이런 거시적인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런 거시적인 정책으로 좀 긴축적으로 막아내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오히려 경기는 그 하락 구간이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반대급부인데 경제에 대한 부작용은 좀 줄어드는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권에 대한 규제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금융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반대급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경기에는 나쁜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은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정도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되는 거 몇 개 계속 말씀드리고서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연간 전망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하나 드렸었고요. 금리 수준도 지금이 비정상적인 수준이긴 했었지만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더 막 생각하신 것처럼 막 치고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6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기가 끝난 다음에 바닥에서 찍고 경기가 확장되면 당연히 GDP 산업생산 무역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요즘에만 나오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나오는 현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특이한 상황으로 나오는 게 17페이지의 밑에 두 차트인데 75년, 82년, 뭐 90년대, 그다음에 2009년 동일하게 경기 위기가 왔다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의외의 사실은 이 점선으로 표시된 게 평균치인데 인플레이션이 안 나왔어요. 이게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이 나오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라고서는 판단을 내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금리 상승세도 그렇게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때문에 이 연간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게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연말까지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려왔었고요. 인플레이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8페이지의 밑에 두 개인데 경기 확장기하고 유가 상승기에 지금 유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짙은 파란색이 73에서 74년 올라가지 않았냐라고 하시지만 이때 오일 쇼크 때였거든요. 오일 쇼크 때는 워낙에 그리고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경기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비용단이 지나치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유가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수요에는 굉장히 안 좋은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19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거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가계 인플레이션 예상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미시간대 뭐 인플레이션 예상치나 뭐 이런 설문조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마켓 베이스는 시장에서 이제 컨센서스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방식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계산한 예상치보다는 훨씬 변동성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올해 1, 2월이 특히나 금리하는 분들, 채권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같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영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을 했던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지하게 올라가니까 도대체 왜 이래라는 그러면서 금리가 타고서 올라가 버린 거였거든요. 근데
두 가지 방향으로 다 변동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요. 인플레이션이 이젠 다 돼가지고 좀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원래 수치보다 엄청 빠르게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간다라는 개념이 생겨버리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내려갈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는 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뒤에는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 이 왼쪽에 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밑에 짙은 파란색이 연준의 행동에 의한 금리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쪽에 있는데 옅은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연준은 아니죠. 정부에서 국채 발행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생겨난 금리의 상승분이고 이 짙은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높아질 거에 대한 변동성 요인, 그러니까 변동성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하고 관련된 애들은 이 회색하고 요 파란색인데 두 번째 파란색인데 두 개 합쳐 보시면은 금리를 움직이는 요인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무조건 움직였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경기의 기대감도 있지만은 사실은 요번에 금리 빠르게 올렸던 요인 중에 제일 큰 거는 국채 발행하는 것 때문에 수급 요인이 제일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금리가 1분기에 엄청나게 오르다가 왜 플랫하게 조금 이게 서서히 잦아들었냐 하면은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법안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국채 발행이 아니라 법인세를 인상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단을 내린 거는 그러면은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 경기 부양책의 자연 마련은 결국엔 국채 발행이 아니었구나라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계속 국채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앞으로? 국채 현재 양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줄여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이걸 그대로 끌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런 금리를 자극하는 게 국채, 그러니까 나도 수급률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 계속. 올해는 아마 국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다들 생각하시는 법인세 인상이나 아니면은 부자 증세. 증세가 나오면 그런 주식시장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되려면 증세를 가감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증세 가감하게 나올 겁니다. 이게 참. 요 그림을 안 넘겼었네. 요 그림인데 이 그림이 되게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결국은 가만 보니까 연준이 뭐 금리 올린다 내린다보다 정작 수급 요인이 되게 컸었고 저번에 뭐 국채 10년 7년 입차이라던가 뭐 이런 영향들이 컸던 것 같은데. 요즘에 국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니까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건 장기 얘기긴 한데 연준에서 CBDC 발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CBDC를 발행을 해서 그걸로 이 민간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가지고 민간 시장에는 유동성을 푸는 효과를 내버리고 국채는 다시 흡수해버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MMT 중에서도 극단적 MMT인데 통화를 발행해가지고 국채를 사버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부담은 느끼는 건 확실하다. 뭐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부담을 느끼는 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3페이지에 봐주시면 저는 병목 현상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병목 현상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병목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병목 현상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서 공급이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병목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는 맞다라는 거에는 인정을 하는데 올해 하반기 전체 그리고 내년까지 병목 현상 때문에 제조업에 르네상스가 올 거고 제조업이 확장세를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분석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현상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병목 현상은 이게 늦어봤자 3분기 내에는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병목 현상의 제일 큰 근거가 되는 게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이게 51.4%가 증가했어요. YOY로 보시면은 그러면은 기저 효과 아니냐? 기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하더라도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소매 판매액으로 보셔도 이건 HP 필터 써가지고 이제 2009년부터 추세선 그린 건데 추세선을 확실히 뚫고 넘어간 거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액이 원래 기존에 소비하던 것보다 많이 소비한 거 맞고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거는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 수요가 증가한 이유가 다음 페이지에 봐주시면은 정부 지원금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엄청 늘어난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정부 지원금하고 소매 판매 증가액을 전월 차로 보시면요. 이 정부 지원금이 옅은 선인가요? 지금 24페이지에 정부 지원금이 짙은 선으로 정부 지원금이 옅은 선으로 그러니까 잠시만요. 예. 정부 지원금을 짙은 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위에 쪽 거. 예. 그래서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상황에서 분명히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잖아요. 그냥 밑에 차트를 보세요. 오른쪽 밑에 차트를 보셔도 되니까 정부 지원금 나온 상황하고 가처분 소득이 움직이게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거든요. 거기다가 왼쪽에 보시면은 이 개인 소비 자체도 정부 지원 가처분 소득을 따라 가지고 움직였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게 하나는 수요가 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번 5월 수치가 발표가 4월 수치가 정부 지원금이 발표가 됐는데 개인 소득이 요번에 떨어진 게 가처분 소득이 여기다가 제가 숫자를 안 적어놨는데 14.5%가 줄어들었습니다. MOM으로 보셨을 때 14.5%가 줄어들었는데 개인의 소비는 안 빠졌어요. 0.5% 증가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 저축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소비가 높았긴 하지만 그 개인 저축 분량이 여전히 소비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코로나의 보복적 소비라는 것도 한 2, 3개월은 원래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버티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내수는 견조할 거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기대감은 여기서부터는 높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돈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3월을 예를 들어 가지고 3월에 정부의 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지금 텍스 크레딧이라고 그래 가지고 120만 원 정도, 그다음 1,200달러 정도를 그냥 통장으로 쏴주는 개념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받는 거에다가 지금 가족을 갖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사람들은 600달러 정도가 추가돼 가지고 한 1,800에서 2,000달러 정도가 이제 통장으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서는 이제 분명히 소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바이든 정책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뒤쪽부터는 직접 돈 쏘는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메디케어나 아니면 메디케이드 쪽으로 많이 이제 만들어놨던 거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면은 밑에 단 애들한테 복지 정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복지 정책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돈은 지금처럼 소비에 돈으로 쏘는 정책하고는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계속 지속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저축이 쌓인 게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를 할 때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하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상황. 그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페이지의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재고를 쌓긴 쌓아야 돼요. 쌓긴 쌓아야 되는데 그 재고가 올라가면은 마치 제조업이 다시 한번 확장기를 가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최근 경우, 그러니까 과거 수치로 봤을 때 2009년 4월을 봐주시면요. 원래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기업들은 재고 안 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량이 수요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재고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경기가 안 좋은 구간에서 항상 나타나는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재고를 쌓아 올리는 구간하고 수요하고 비슷하게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냥 과거 생각을 해보세요. 2009년부터 주가 올라간 거는 맞는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과연 제조업 확장 사이클이 나왔었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조업 확장 사이클이 나왔냐 과연,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이었냐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정상적인 경기 상황으로 돌아갔다라고서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도 재고를 올려야 되는 구간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제조업의 긍정적인 사이클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오히려 과잉 공급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고민인 거지 지금. 예? 아니 하반기만 놓고 보면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전 투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는 들어갈 수 있고, 기업이 생각보다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이.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사무엘슨하고 폴 크루먼도 이거 갖고서는 싸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이거는 정답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판단 내리기에는 결론적으로는 저축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저축 분량을 투자 쪽으로 들어갈 분량도 분명히 포션이 존재한다 정도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서 28페이지 봐주시면요. 왼쪽 밑에 이제 ISM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 다들 보셨을 거고, 올라갔던 요인이 두 가지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 가격하고 그다음에 배송 속도 두 개 크게 작용을 배송 속도가 뭘 말하는 거죠? 이게 리드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리드 타임.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송이 코로나기 때문에 배송이 잘 안 됐었잖아요. 배송이 잘 안 되니까는, 배송이 잘 안 되면은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는 위로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ISN 제조업이 이제 어쩌면 제조업 서베이잖아요. 예. 리드 타임 길어지는 건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왜 ISN 제조업이 올라가는 거지? 내가 갑자기 헷갈리네. 구성 요소가 그냥 이게 비중으로 그냥 같이 계산을 길어질 때마다. 길어지니까. 그냥 구성 요소니까. 이게 리드 타임 배송 속도가 길어진다는 게 배송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고, 배송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를 이런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면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는 주문이 엄청 많으니까 배송 속도가 느려졌다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ISM에서 지금부터 나타날 변화, 코로나가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배송 속도는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 고객 재고라고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는 항목이 위쪽으로 점점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문을 내 가지고 고객들은 마지막 최종 수요 고객들은 재고를 채울 거예요. 채우니까 저게 위로 올라오면서 배송 속도 빠지고 가격 피크아웃 하니까 가격도 같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신규 주문이 아예 안 나왔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신규 주문은 나와야 되는 구간이고요. 지금 상황은 신규 주문이 나오면서 이 급격하게 위로 올라갔던 애들이나 급격하게 내려갔던 애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 50에서 55 사이에서 확장은 유지하는 정도로 수렴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 되게 뜨뜻미지근하긴 한데, 경기는 확장하긴 확장하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상승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저희 쪽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하나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30페이지에 제일 밑에, 오른쪽에 제일 밑에 차트 보시면은 저임금자가 많이 잘렸다는 거, 요거 하나 일단 확인하시고요. 저임금자가 제일 많이 잘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렸어요. 고임금자는 마이너스 1% 거의 안 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31페이지에 보시면은 왼쪽 밑에 있는 차트인데,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근거로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올라갔다. 그러니까는 살 수 있는 여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느냐? 저임금자가 많이 잘려서 그렇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에 저임금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평균을 내버리니까 임금이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임금자 평균이 확 위로 내려왔는데 왜 이게 급등한 거죠? 이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 급등한 구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확 내려왔느냐? 지금 다시 저임금자들이 고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기저효과도 반영됐고 그다음에 저임금자 그 고용되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거는 결국에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올 거라고 봐요. 3%로 돌아오는 게 정상 그림이고요. 이 인구 그러니까 고임금자 저임금자 비율 문제 때문에 움직인 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실업률이 그렇게까지 빨리 여기서부터는 빨리 나갈 것 같지 않아요. 고용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영구 실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시직 실업자들은 지금 고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이 빠르게 회복을 했었던 상황인데 영구 실업자는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실업률이 여기서부터는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참고하시고 수요에 대해서 예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2페이지는 이거 말씀드리려고요. 이 오른쪽 왼쪽 밑에 거 보시면은 유동성하고 유가는 YOY로 치시면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YOY 계산해 보시면은 CPI는 여기서 유가 효과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으로 들어갔던 효과들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33페이지에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차트가 그거랑 유사하게 기저효과를 분석을 한 건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본다기보다는 이제 대략적으로 보는 건데 이 중앙 연준 쪽하고 그다음에 캐나다 중앙에서 쓰는 방식인데 기저효과가 반영돼서 요번에 4월에 나왔던 수치가 4.1% 상승하는 거에서 기저효과가 1.33% 정도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기저효과 1년 전 효과에서 기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6월까지는 그래도 기저효과가 낮아지긴 하겠지만은 피크 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7월부터가 문제인데 7월 수치가 오히려 기저효과가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는요 기고 효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좀 올라가서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은 사람들이 반영을 하셨는데 기고 효과 때문에 오히려 이 모멘텀의 YOY가 꺾일 거다라는 거는 반영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꺾이는 효과가 거의 한 0.5% 정도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꺾여버리면은 오히려 예상하신 수치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빠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내려버릴 거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하실 필요는 있다. 사실 이거는 뭐 업종 애널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가보면은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말씀을 상반기에 워낙에 좋게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소재 업종이나 아니면은 그런 원자재 관련된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원자재는 가격 측면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긴 어렵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4페이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35페이지에 왼쪽 밑에 봐주시면요. 미국 좋은 건 알겠는데 글로벌 전체 경제 활동 지수로 봤을 때는요. 이제 제로 수준 도달했습니다. 중립에 도달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2000년대 초반에 보셨던 인플레이션 상승이나 경기의 회복세를 보려면은 중국 같은 애 안 붙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 정책 다들 아시겠지만은 성장 정책보다는 안정화 정책 쓰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절대로 글로벌 전체 경제 활동 지수가 갑자기 위로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PCE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다. 미국 PCE가 올라갔던 구간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88년에서 91년 사이에 그러니까 IT에 대한 인프라 투자 굉장히 늘어나면서 미국의 생산성 향상되는 구간 나왔을 때인데 지금 상황에 만약에 좋게 보시는 분들 이렇게 비교하세요. 녹색 성장이나 아니면 ESG 같은 투자들 거기다가 이제 뭐 그린 에너지 전기차 같은 것들 나왔기 때문에 이게 혁신 사이클이 다시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말씀드린 거는요. 이렇게 먼저 전제적으로 저는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녹색 뭐 그린하고 관련된 환경 관련주 그다음에 전기차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거는 종목이나 산업으로서 좋아하는 거고요. 이게
경기에 대해서 혁신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자동차를 개발한 거하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를 바꾸는 거하고는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 달라요. 그거를 같은 혁신 사이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그린 에너지나 전기차로 들어가는 건 그거를 생산하는 기업에 좋은 거지 경제에는 오히려 비용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 혁신까지 생각하실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6페이지 봐주시면은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서베이 있잖아요. 예. 이 지불가가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거와 그들이 판매가의 차이가 거의 정점에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이게 제조업체의 이제 최종 생산자를 하셨을 때 원자재에 대한 지불가고요, 중간재에 대한, 그 다음에 이 판매가는 자기들이 파는 판매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원래 지불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이걸 뺀 게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원자재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해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 서베이에 이게 있었구나.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어느 수준까지 용인을 할 거냐가 사실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남대정 연구원도 그 반도체 내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게 핸드폰 기업 같은 경우에 반도체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는 결국에는 저가형은 만들기가 어렵고 하이엔드 쪽으로 많이 몰려가지. 마진 남길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이거를 용인하면서 계속해서 원자재를 사줄 거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차라리 생산을 줄이면서 그 물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7페이지에 저희 이제 퀀트가 요즘에 잘 얘기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OP 마진을 제가 퀀트하고 의논을 해보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Q하고 P 중에서 Q가 그렇게까지 늘어나진 않았는데 이게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Q가 확 늘어야지 수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반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그냥 고민하는 게 이쪽이 자신이 없는 거잖아 지금. 확 열 수 있는. 제가 이제 중립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안 보는 이유는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회복될 때까지는 그래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그걸 그러니까 그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뭐 남대종 스타일이 그냥 굉장히 차분하게. 진짜 차분하시더라고요. 진짜 차분하더라고. 나한테 데이터 하나하나 갖고서 딱딱따박 이제 하니까. 나는 사실 내가 최강희는 알지만 내가 6, 7월 중에 한번 삼성전자 콜하고 싶어 했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면서 내가 이제 그런 것 좀 하려고 이렇게 내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냐면 뭐 반등이야 나오죠. 딱 이런 톤인데 이유가 이거거든 지금. 코스트 단이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아까 리드 프레임 이슈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논리적으로 계산은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감당을 하면서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쪽 원자재 애널이 얘기하는 부분도 구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지금부터는 구리를 대체하는 원자재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대체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순간이 오면은 생각보다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하여튼 코스트 이슈가 계속 저희가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39페이지는 뭐냐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중 무역 분쟁 저는 지금부터 오히려 재점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달러가 지금 6월은 뭐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7월부터는 강세를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9월이 홍콩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러면은 7, 8월에 지금 홍콩 보안법에다가 홍콩 국회의원 선거법까지 바뀌었거든요. 중국에서 바꿔놨어요. 시위가 제일 많아질 시점이고요. 시위가 있을 때 탄압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은 완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치적으로 미중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을 시기고요.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원래 큰 카테고리 얘기가 뭐냐면요. 제조업 경쟁력을 위쪽으로 올리겠다라는 게 제일 큰 카테고리였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이 4등이고 한국이 3등, 중국이 2등이에요. 1등이 독일인데 독일은 사실은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예 못 건드려요. 걔네들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하고 한국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제조업을 미국이 제조업을 올린다는 게 한국하고 중국한테 긍정적인 얘기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봐주시면은 어떻게 중국 잡을 거냐라는 얘기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세계의 제조업 전체 중에서 각 국가별 비중을 봤을 때 2010년을 지나가면서부터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버리겠다라고 나온 게 뭐냐? 리쇼어링 정책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는 정책적인 공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 때 뭐 했는지 딱 생각해 보시면요. 트럼프 때 화웨이나 이런 기술주들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오바마 리쇼어링에서 왜 기술주 건드렸느냐? 왼쪽 밑에 보시면요. 중국의 특허 등록 건수가 미국을 압도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입니다. 2015년 지나가면서 중국의 특허 등록 건수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2012년 이때도 중국이 높지 않았나요? 기술 수출 금액이구나. 등록 건수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기술 수출 금액도 점점 이제 2012년에 바닥 찍은 다음에 13년에 바닥 찍은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술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지금까지 나왔던 리쇼어링 정책하고 기술에 대한 공격이 막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화웨이 뭐 제재 좀 완화되지 않느냐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까 그 기술 수출 금액하고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41페이지에 오른쪽 밑에 있는 차트인데 국가별로 기술 무역 수지를 봤을 때 미국이 너무 기술 무역 수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을 수출하고 뭐 물건 수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허나 이런 거에 대한 돈을 받는 거에서도 미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는 모습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특허나 아니면 기술에 대한 부분은 공격이 생각보다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기대감 하나 더 말씀드리면 42페이지의 오른쪽인데 미국이 이게 뭐냐면 그 나라로 들어간 FDI 투자액이에요. 근데 미국이 한 번씩 이 FDI 투자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 제일 최근에 증가했던 게 언제였냐면 2014년 지나가면서 오바마 대통령 리쇼어링 정책하고 겹쳐가지고 미국 쪽으로의 FDI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저는 요번에 한 번 더 사이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삼성전자니 현대차니 이런 대기업들 미국의 제조 생산 공장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FDI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들이 들어가는 사이클이 한 번 더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미국에 만약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미국에 대한 설비 투자나 이런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뭐 투자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투자는 미국 쪽에서 이제 요번에는 좀 인프라 투자 그래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정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이한 부분 몇 개 말씀드리면은 49페이지로 좀 넘어가 주시면요. 미국 경제지표 중에서는 이거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하고 기존 주택 매매 보시는 것처럼 기존 주택 매매가 많이 꺾였어요. 많이 꺾였는데 재밌는 거는 밑에 두 차트 보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은 뽑아져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압도적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원가가 올라오니까 주택 착공이 줄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주택 문제는 분명히 공급 부족 현상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부터 만약에 주택 가격은
좀 더 나갈 것 같거든요. 한 하반기 중에는. 그러면은 건설 투자가 미국 내 건설 투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제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CPI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택 가격이 미국 CPI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CPI하고는 연관 없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고 그걸 따라 가지고 건설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사이클이 지금부터 저는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뒤쪽 52페이지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거 다 말해달라니까. 예. 예, 오른쪽에 보시면은 CBO에서 예상한 건데 이게 2025년 이렇게 지나가고 시작하면은 이 순이자 비용 있잖아요. 국채에 대해서 순이자 비용이 미국의 재량 지출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납치를 놔둘 수가 없는 상황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지금부터 무조건 더는 안 늘리고 무조건 줄이는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이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2003년부터 시작해서 국채를 계속해서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이 저는 끝날 것 같아요. 국채를 계속해서 올리던 사이클이 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가 회복돼 가지고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이자 비용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국채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우혜영 연구원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넘어가고 유로존 쪽은 저는 기대감은 크게 가지고 있어요. 60페이지 봐주시면요. 3분기는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아요. 3분기는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지금 왜 좋아 보이냐라는 부분은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GW 경기 예상 지수나 소비자 기대 지수가 생각보다 미국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리 지표가 미국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불안전 실업률하고 유로존의 실업률을 비교해 보셨을 때 오히려 유로존 실업률이 지금 상황은 저는 더 낮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더 낮은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 상황이다 정도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4분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지 안 좋을지 모르는데 무조건 기대감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에 메르켈이 정계 은퇴한다는 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메르켈 정계 은퇴하고 나면은 분명히 유로존의 정책은 변할 거다라고 저는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67페이지 한 페이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인 수준의 높은 금액을 적용을 해봐도 어떻게 보든지 간에 6월은 피크아웃입니다. YOY 증가율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근데 수출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뭐 YOY 플러스가 이제 꺾이는 거니까. 근데 주가나 아니면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때는 YOY가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기대감은 꺾이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뭘로 막아내야 되느냐라는 게 밑에 두 개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질 국민 소득은 다행히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마이너스를 갔던 적이 있는데 이게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그래도 국내의 소비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설비 투자만 제가 그려놓긴 했는데 건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찍고 지금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로 인한 내수 투자 그 다음에 내수의 소비 두 가지를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수출과 관련된 애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을 줄이시는 게 맞는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경제에서는 매크로 쪽에서는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는 72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7월 가기 전까지는 약세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6페이지 봐주시면요. 요거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블룸버그에서 발표하는 서프라이즈 인덱스나 시티그룹에서 발표하는 서프라이즈 인덱스나 동일하게 유로존의 경제 기대감이 워낙에 빨리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유로화 강세가 지금 상황에서는 막히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채 10년물이 1, 2분기에 급격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이제는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요 6월이 플랫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플랫하다라고 그러면은 독일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독일 금리는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차이는 다시 줄어드는 구간.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면은 사실은 저는 이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 4, 5월쯤이 달러 인덱스가 바닥 찍는 한 87에서 하단을 85까지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빨리 치고 올라가니까 바닥을 저는 제가 이 바닥을 잘못 생각했나라고 봤었는데 그게 조금 뒤로 지연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 깨고 내려갔는데 요게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78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한국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머징보다는 조금 낮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해외에서 판단을 내렸을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2011년, 10년, 11년, 12년 이렇게 보시면은 이머징 통화나 한국 통화나 그놈이다라는 판단이었었는데 이게 뒤로 오면 올수록 그래도 한국에는 대규모 기업, 글로벌 기업도 있고 그 변동성 자체가 이머징 같이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하고 연동되는 현상이 조금 더 강해졌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저는 위안화는 여기서 더 내려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이미 어제나 그제 계속해가지고 중국이 용인하기 힘들어요. 예, 중국에서 위안화 강세에 대한 얘기들은 나온 상황이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6월이 바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달러 강세 다시 돌아가는 구간이라서 원달러 환율 6월까지 조금 강세로 갔다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되게 좀 차분히 들어보면서 또 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 결국 관건은 우리가 이 모멘텀이 약간 기저가 사라진 뒤에 그만큼 수요가 강할 것이냐. 또 하나는 소위 코스트 부분의 고민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 거냐. 예. 이거를 답이 아직 안 나오니까 변동성 차이인 것 같아요. 어쩔 때 되면 이게 수요가 좀 좋아 보이면 막 될 것도 같다. 아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저는 그래요. 최근에 어디서 좀 조그만 차이가 있냐면 이 여러 가지 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금리 제어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금리요? 응. 그러니까 금리가 인플레 기대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 지금. 그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부채가 큰 상황인 건 맞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제일 위험한 건 그거죠. 여기서 만약에 국채 발행에 대한 국채 발행을 조금이라도 더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금리 반응은 굉장히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증세를 한다고? 공화당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결사항전 할 것 같은데. 결사항전을 하긴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9월이 넘어가서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 51명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 조정 또 쓴다는 게 다 컨센서스인데. 인프라 투자 법안 안에 법인세 인상이 같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민주당에서도 현재 발표된 수치는 너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법인세를 그 정도까지는 못 올릴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올려서 나올 것 같다라는 이게 거죠. 웃긴 게 채권 금리를 제어하려면 결국은 국채 발행을 세수 형태로 바꿔야 되고 예. 그렇게 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텍스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거고 맞습니다. 개인들도 상당히 세금 부담이 커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내 말은. 이제 첫 번째로는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미국에서 지금 세금이 낮은 상황인 거지 높은 상황은 아니고 세금을 높였을 때 기업에는 부담이 되는데 그게 경제를 꺾을 정도의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가는 빠질 수 있어도 경기는 버티면은 정부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난 큰 관심 없어요. 사실 주가인데. 근데 정부에서 판단 내리는 거는 사실 경기의 비중이 더 높잖아요. 주가 금융시장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난 기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속에서 전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아쉬운 게 제가 이제 최근에 코스트 부분을 체크하면서 원래는 좀 신유호 팀장이랑도 뭐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이크로 한번 할까 막 이런 시기만 보고 있는데 세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현대차와 삼성차 보고 있으면 야 여기서는 한번 현대차 정도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만약에 바이코를 할 거면 6월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6월 중 연준 때, 뭐 연준 때도 뭐 마찬가지면 6월 중에 기회가 만약에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6월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그게 아니면 연말이라서 이 상태라면 이게 뭐 막 바뀔 것 같지가 않거든 지금. 7월에 생신이시지 않으세요? 응. 그 근처로 해서 항상 주가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너나 생각하지. 뭐 제가 그것 때문에 왜 나한테 무슨 생기라고 그냥 섭섭하게.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생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구간이 그 시기가 항상 그래서 내가 6, 7월 중에 기회가 한번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아서. 쪽팔린데 이거 너무 아바라타가 우리 생각이 많아요. 근데 올해로 봤을 때 그래 1월달에 너무 슈팅 나온 것 같아서 좀 더 쉬어간다 했고. 이 사실 삼성전자 줄여가지고 다른 거 사자. 뭐 근데 요즘 이제 또 걱정이 뭐냐면 너도 나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괜찮긴 한데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까지 움직이면 지수가 한번 위로 가는 거거든. 그 타임을 한번 보고 싶은 건데 내 말은 뭐냐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코스트 이슈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는 거야. 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지수는 버티고 있지만 코스트 이슈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지. 뭐 매크로에서 판단한 건 말씀드리면은 저는 6월이 그나마 좀 제일 나을 것 같은 시점. 아침에 이게 연결되는 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오전에 우리가 녹음을 하니까 아침 10시 전에 이게 지금 일찍 잤는데 들어오기 잠깐 늦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오늘 위로 치고 나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딱 한마디로 해서 내가 다시 말하지만 위로 치는 느낌 받을 때 좀 포트 재편해요. 그냥 간다. 나 지금 뭐 녹음 들어간다면 욕 먹으니까 내가 관족이냐고 말했는데 내가 이따 끝나고 나서 전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샀으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러더라고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끝나고 나서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 코스트 이슈가 생각한 것보다 하고 우리 남대정 의원 것 좀 들어보라 이 얘기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제 반도체 편 좀 꼭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야 생각보다 소위 배송 이슈가 리드 프레임 이슈가 심각하더라고. 저는 그거 듣고 아이디어 좀 많이 얻었거든요. 나도 이게 기간이 그 정도야? 내가 끝나고 나서도 이 정도로 기간이 길어? 그랬더니 맞대는 거야. 그랬더니 야, 이거는 이거 뭐 아니 지금 주문하면 내년에 오는 부품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뭐가 공장에 불나서 이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야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그러면 가격 협상력이 없는 조그만 업체들은 부품 주문 못 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이제 가격 올라가고 막 설비 투자 들어가서 그래서 아침에 얼마나 웃겼냐면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얼마나 다급하게 내가 좀 막 여기 너 늦었잖아. 막 큰일 났다. 막 뛰어내려오고 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위로 열려요? 그래 내가 못 열려요? 내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급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막 지수가 하루 뜨면 막 당장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왜 애들 이러냐면 지금 뭐 한방 있지 않을까. 나도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뭔가 한방 있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 녹음하면서 이 말 왜 하냐면 왔다 갔다 해요. 저도 그냥 쪽팔린 얘기지만. 근데 그럴수록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했던 얘기들도 하나하나 데이터를 짚어보려고 하고 있고 남대정 의원이랑 했던 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녹음은 못했는데 심재현 연구원 것도 잘 들어봐야 되는 게 최종 소비재 쪽은 나쁘지 않더라고. 먹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야 이게 다 다르니까 이거를 좀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식료 쪽이 가격 전가를 잘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거기는 가격 전가 그래도 문제가 크지도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단가 올려놓은 것들은
마진이 더 남겠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이건 좀 업체로 다른데 하여튼 되게 재밌으면서도 야 이렇게 판단하기 힘드니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구나. 좀 뚫고 야 이거 맨날 하는 말이 변동성 상세가 뭐냐? 치고 나갈 것 같을 때 줄이고 무너질 것 같을 때 사고 이 엇박자밖에는 여기서 생존할 수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휴 마무리 쉽다. 너무 오래 했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